네, 중앙일보에서 38년 동안 일했던 신문기자 출신이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바람에 칼럼 청문회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그 첫날의 모습도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출근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야 되겠는데 책임 총리 이 말이 키워드가 된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였는지 그 의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성동 별관이죠. 자, 경복궁 담벼락이 저 뒤에 보이죠? 그동안 쏘신 일 때문에 극단적인 보수 인사다라는 좀 야당 비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 그런 얘기 할 시간 없고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청문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세요. 책임 총리는 어떻게 해요? 책임 총리 그런 것도 전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김기춘 실장과 박정희 재단에서 같이 계셨던 게 인사에 좀 작용을 했다고 보시나요?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네, 지금 발언 중에 책임 총리제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이렇게 한 부분이 지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문창국 지금 총리 후보자가 네. 언론인만 순수하게 해왔기 때문에 공직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 바람에 과연 공직사회를 틀어지고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책임 총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네. 발언이 사실 굉장히 많은 파장을 낳았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당장 책임 총리제 할 뜻이 없고 네. 대통령 뜻만 받아 적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내놨고요. 그렇죠. 근데 또 책임 총리제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갖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 발언에 대해서는 아마 좀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 책임 총리제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뜻은 좀 알기 어려운 상황이고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자신의 생각이 좀 드러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발언 상황만 봐서는 네. 기자들의 답변에 즉답을 피하려는 네. 그런 의도로 발언한 게 아닌가 이렇게 1차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박정훈 차장도 얘기했지만 국정 경험이 없다. 기자로서 외부 관찰자로 또 비판자로 역할만 했다. 이런 평가 때문인데 청와대 내부에서도 실제 지명하기에 앞서서 문창극이란 분의 평가서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예, 행정 경험이 전혀 없고 이건 사실이죠. 자기 주장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죠. 소신과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래서 천상 기자 스타일이다. 어떤가요? 맞는 얘기입니까? 예, 기자를 할 때는 네. 사실은 기자 스타일 아주 중요하죠. 네. 기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적극적이고 네. 어떤 것에 있어서는 아주 저돌적으로 자기 소신을 갖고 한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총리를 할 때는 네. 행정 경험이 전무하다. 그리고 저돌적인 자세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느냐 하면 그러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바로 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그러나 병역 문제라든지 또는 재산 문제라든지 또는 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즉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이런 측면에서는 문창극 후보자가 모두 플러스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내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지금 하종대 국장께서도 설명을 예. 했지만 네. 이번에 인선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검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730 재보선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무조건 검증부터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가 아마 문창국 후보자로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기자 출신을 총리로 지명을 했는데 2002년 가을에 매일경제의 장대환 사장이 총리로 지명됐다가 이제 결국 표결 끝에 낙마한 적이 있는데 실제 언론인이 지금 보시는 대로 총리가 된 것은 60년대 초반 얘기잖아요. 예, 1963년이죠. 바로 동아일보의 사장을 10여 년 이상 했던 최두선 동아일보 사장을 바로 총리로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임명을 했던 거죠. 네, 자, 당신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썼던 동아일보에 대해서 그러면 사장이 직접 한번 당신이 국정을 나랑 같이 해보자. 그리고 나서 비판하라. 그런 뜻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런 점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즉 네. 부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즉 정치 철학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직접 능력이 있다면 시켜본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야당 인사를 한번 해보자 네. 하는 얘기가 많이 나돌았지만은 정권 내부에서도 네. 철학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은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결국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는 것은 김종필 이제 1970년대 국무총리 시절의 모습인데 왜 이 영상을 소개해드리냐면요. 자, 충청도 출신 국무총리 후보자다 그런 것 때문인데. 이번에 최초의 충북 출신 총리가 나오게 됐는데요. 네. 지금 충청도 총리로서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가장 유명한 분이었고, 그래서 지금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충청도 총리를 이번에 기용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또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충청도에서 광역단체장 4곳을 모두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이?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넷다 졌죠. 예, 냈다 졌기 때문에 네. 빨리 하루속히 충청 민심을 다독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비상하게 청와대 여권의 어떤 기류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또 730 재보궐이 열리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에서는 충청도에서 열리는 지금 한 곳 또는 두 곳에서 지금 선거가 열릴 걸로 예상되고요. 네. 또 수도권에서도 충청도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 20-30%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충청도 분을 모시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거고요. 자, 새누리당이 왕창 다 무너졌다 그랬고요. 예, 그렇네.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 고문이고요. 충청도 출신의 정치인이죠. 네. 그래서 충청도 민심을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막에 보면은 네.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이 네. 7인회 소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아마도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번에 김기춘 실장 네. 방금 방송에도 나왔지만 김기춘 실장하고 기자들이 어떤 관계냐 하는 네. 거를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네. 물은 이유는 아무래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혹시 이번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천거하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물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네. 바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천거한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지금 나온 7인이 소속의 네. 안병훈 조선일보 전 발행인이 네. 천거를 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7인이라고 하면 1930년대부터 40년대, 즉 다시 말하면 1930년대 출생자들은 대부분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도 기용이 됐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네. 탄생시키는 데까지도 아주 네. 큰 역할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안병훈 씨가 천거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속에 약 1000여 명의 인사가 있는데 거기에 있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였던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네. 인연이 지금 아까 우리 노은지 기자가 채널의 노은지 네. 기자가 질문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 초대 이사장이 김기춘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요. 네. 근데 초대 이사가 문창국 후보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의 인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금방 설명을 했듯이 안병훈 전 네. 조선일보 부사장이 네. 천거를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안병훈 부사장은 서울고등학교 선배니까 그렇다 할 수 있고, 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역시 7인의 멤버지만 이런 인연이 있고, 또 김용환 전 재무장관 이런 분들도 충청도 선후배로 또 인연이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인연 때문에 가능성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군요. 안병훈 전 발행인 같은 경우는 똑같이 네. 7인이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2007년 대선 후보 캠프에 안병훈 부사장이 그때 총괄 본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당의 평가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야당이 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언피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피아에 뭐 관피아, 금피아, 해피아 뭐 다 붙이는데, 언론인 출신이라 언피아라고 붙인 모양입니다. 전관 예우가 언론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국민화합형 총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청와대가 모를 리도 없고요. 국민화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서로 해석하는 범위가 참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네. 국민화합형 총리라고 해도 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총리가 돼서 네.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포용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고요. 그거는 네. 이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건 똑같았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우파 인사를 총리로 기용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주장이 반드시 맞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엄피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엄피아 네. 이거는 아마도 관피아 네. 여기에서 유래를 해서 만들어낸 그 용어 같은데 네. 관피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그 관료 경력을 활용해서 네. 다시 또 관계에 로비를 해서 네. 서로 짝짝꿍이 돼서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받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언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언론계 출신이 언론계에 종사하는 후배들한테 영향력을 미쳐서 결국은 여러 기사가 왜곡되고 과장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전혀 그런 측면에서는 바로 총리 후보자가 된 바로 문창극 후보자가 무슨 언론에 영향력을 미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엄피아라고 하는 말은 적절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제가 이제 사전에 박정훈 차장과 하종대 부국장께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썼던 칼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쭉 좀 보셨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칼럼니스트 문창극, 언론인 문창극은 이런 사람이었다거든요. 두 분의 총평을 먼저 듣고 저희가 몇 가지 구체적인 칼럼의 표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종대 부국장 먼저 좀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하종대 생각 한번 공개해 주십시오. 문창극 칼럼니스트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15자 안으로 해달라고 그래서요. 네. 제가 날카로운 필력은 아주 날카롭지만 공정성을 잃은 펜대다. 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잠시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훈 차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파 시각으로 본 시시비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 진영의 논리에 조금 치중이 돼 있으면서도 그 네. 우파 시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칼럼들을 썼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창극 후보자의 철학, 이념, 판단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09년 초에 용산 참사라는 게 생겼잖아요. 철거 과정에 진압 과정에 불이 나는 바람에 여러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상황 얘기입니다. 김석기를 살려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는 저항권이 아니라 법치라고 생각한다. 네. 즉 다시 말해서 네. 그 용산 거기에서 저항권, 그러니까 생존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요구를 했지만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법적인 안정성, 네. 현행법 안에서 해야 된다. 이거를 중시해서 말을 한 거죠. 자, 철거 노력에 그 저항할 수 있는 권리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진압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너지면 나라는 끝이다. 그런 생각을 보여준 거죠. 근데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당시에 사람들이 희생이 된 상황에서 네. 저항권에 대해서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다소 네. 좀 과격한 표현이 아니었나.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국가의 영향력, 권력, 공권력 사용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쭉 진보 정부에서 실시했던 햇볕 정책 관련된 평가인데 과연 어떤 생각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돈과 식량과 비료를 주었지만 그들은 점점 더 악을 확대해갔다. 북한이죠. 네. 햇볕 정책이 악의 시스템을 연장시키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확대시킨 것이다. 자, 북한을 악으로 규정했고 햇볕 정책이 그 악을 더 확대시켰다. 이런 평가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진보 세력과 네. 보수 세력이 완전히 서로 다른 입장과 그리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주장이 맞다 또는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법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북한을 보는 생각, 남북 관계에 대한 생각을 좀 보여줬는데 비교적으로 우파적 생각, 보수적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공정을 잃은 펜대라는 것은 어떤 점을 좀 지적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네. 약 2002년부터 1996년부터 논설위원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약 16년간 글을 썼는데요. 네. 2002년부터 자기 자신의 기명 칼럼을 썼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 240여 편을 썼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창극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네. 대해서는 상당히 쉽게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문창극 후보자가 칼럼에서 드러난 그런 색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것이 보수적인 색채든 네. 진보적인 색채든 5천만 국민이면 모두가 자기 자신의 색채를 가질 수 있다. 네. 그거를 논리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쓰느냐, 이것이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가장 네. 큰 문제점은 칼럼을 쓸 때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의로운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한가. 네. 공정한 거는 바로 공평하고 네. 형평을 잘 맞출 수 있는가, 이런 네. 문제고, 세 번째는 시적절한가인데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들어보면요. 네.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상당히 위태로울 때, 네. 병이 아주 위중했을 때 어떤 기사를 썼냐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스스로 네. 자기 자신의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 털어놔야 된다. 그리고 해외의 비자금을 네. 빼돌렸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도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1997년에 네. 바로 그 비자금 사건을 검찰이 네. 수사를 할 뻔했는데 네.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이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네. 덮어두었는데 그거를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도 스스로 내놓으라고 했는데, 네. 만약에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한다면은 네.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서 약 네. 두 사람은 4천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적발된 받은 것으로 거죠. 예. 적발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거를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돈을 안 내고 있다. 최근에 네. 검찰에서 다시 추징을 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창극 후보자는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런 유일하게 점에서, 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네. 심지어 똑같이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면은 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은 네.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보다 김영삼 대통령이 네. 훨씬 더 많다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한 번도 김영삼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예. 형평성을 잃었다. 그런데 언론인이라고 하면 가장 네. 중요한 게 형평성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바로 형평을 잃은 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명박 정부 때 보면은 네. 문창극 그 칼럼을 보면 이명박 정부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칼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네. 하중대 복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여러 가지 칼럼들을 다 놓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하나 이제 예를 네. 들면요.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네.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네, 네.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대선 하늘의 평화라는 네. 글을 2012년 12월 25일에 써가지고 네. 이거는 바로 하늘이 내린 축복이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다라고 네.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 후에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점에서 네. 바로 언론인으로서는 좀 갖기 쉽지 않은 그런 태도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본인도 글을 10년 넘게 자기 이름으로 계속 써왔기 때문에 자,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글쓰기의 어려움, 자신의 사명감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를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공개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저는 글을 쓰는 입장에서 이거를 내가 안 쓰면 아무도 쓸 사람이 없구나. 내가 마지막에 선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쓰기 싫은데 이거 하면 또 뭐 청와도 그렇지만 내가 이걸 안 쓰면은 누가 쓸 것이냐, 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내가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사명감이랄까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참.